이기영 배우님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개항이 좋은 큰일꾼 이재명 후보 이기영 배우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 잡아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항이 키운 큰일꾼 이재명 후보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개항이 키운 큰일꾼 이재명 후보 국민 여러분 앞에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옆에 또 이기영 배우님께서 우리 개항구에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존경하는 개항구민 여러분, 제 이웃집이긴 하지만 이렇게 뵈니까 또 색다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기영 배우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인들께서 사실 이런 정치적 표현을 하면 본인으로서는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아마도 그런 걸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참으로 고맙고 죄송합니다. 원래는 정치가 정상이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가 정상이 안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괴롭게 됩니다. 사실 문화예술은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억압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세상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경험하고 있지만 독재 폭력 정권들은 문화예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어야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권력이 장악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문화예술은 죽습니다. 자유로움 그 자체가 바로 문화예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권력에 굴종적이지 않는 자유로운 우리 문화예술인들 또는 자유를 지향하는 개혁적인 문화예술은 본질적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인사들 목록을 다 적어놓고 이 사람은 출연시키지 마, 이 사람 관계될 때는 지원하지 마, 이 사람들이 나오면 잘라. 지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이게 헌법에 반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다 라고 해서 엄히 처벌한 기억이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언론인들 속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드러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 커트당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사람들까지 이제는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적인 편향적인 사람들을 패널로 진행자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아마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표신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그 사회의
정신이자 영혼입니다. 이기영 배우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와 계신 것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공감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평화, 안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와 예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류라고 해서 전 세계 문화적으로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선진국이 군사 강국도 아니고 경제 강국도 아니고 진정한 강국은 문화 강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나라가 바로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문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지금 저희가 이 민주사회 안에서 잠깐 더 들어주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만 잡고 들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서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진짜.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진상이야 진상 진짜. 여하튼 말이 좀 끊겼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 선진국입니다. 이 문화를 탄압하는 나라 결코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본격적인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기영 배우님 한 말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방송이나 영화에서만 목소리 듣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맨날 전화만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대표님께서 마포 가셨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 마포에서 출마한 게 아니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40년째 오로지 인물 하나로 승부하고 있는 배우 이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계양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사시는 게 어떠세요? 힘드시죠?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힘듭니다. 아주 많이 힘듭니다. 저희 쪽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각 방송국마다 그 넘치던 드라마들이 종족을 감췄습니다. 일일 아침 드라마 없어졌죠. 일일 연속극들 다 없어졌죠. 월화 미니 시리즈, 수목 미니 시리즈, 금토 드라마, 주말 드라마 중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정말 그 자리를 다 비워내고 있습니다. 드라마라는 게 경제가 좋아야 광고가 팔려서 그 광고비로 제작을 하는 구조인데 지금 어렵다 보니까 광고가 안 팔리고 그래서 드라마가 제작 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영화 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세계 5위였고요. 지금은 197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불과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힘을 합해서 코로나를 정말 훌륭히 잘 극복해서 전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화는 세계 영화제를 다 휩쓸었고요. 세계인들은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BTS에 열광했고 블랙핑크에 열광했습니다. 그때 전 정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반짝하는 그 후배들이 정말 고맙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오를 때 있으면 내릴 때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몰린 건 제가 배우 생활한 지 올해 41년 차인데요.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저도 일조했다는 자부심에 정말 후배들 볼 때 정말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미안합니다. 후배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런 여건을 물려주게 되는 게 정말 미안합니다. 전 이재명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몰랐었습니다. 근데 전 이재명이 지나온 길을 봤습니다. 제가 본 이재명은 늘 부지런했습니다. 제가 본 이재명은 늘 진실했습니다. 늘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본 이재명은 항상 시민만 보고, 항상 도민만 바라보고, 항상 국민만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남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정치는 이렇게 실천하는 거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작지만 제가 너무 소중히 정성을 들여서 일군 제 작은 나라도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중예술을 하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공개 지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항에 표 한 표라도 더 얻을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기영 배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개항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전국 최대 득표차로 꼭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네, 좀 참아주시고요. 끝나면 지나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인권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십시오. 금방 지나갈 테니까. 진정하고요.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뭐라고 하냐, 뭐라고. 개항 국민들이 만나면 많은 분들이 개항도가 가장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게 저들의 품격입니다. 자, 우리 개항 시민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전국 최대 득표차로 꼭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이재명 후보님이 선장이 돼서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 두 딸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위하여 삼창하겠습니다. 제가 뭘 위하여 하면 큰 소리로 사랑을 꾹꾹 담아서 이재명을 3번씩 연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재명! 개항을 위하여! 이재명!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재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개항이 큰
일꾼 이재명을 찬조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걸음에 달려오신 이기영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항이 키운 큰 일꾼 이재명 후보 연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좀 올려주세요. 저도 좋은 걸 주시지 그래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네, 약간 좀 올려주시고요. 이제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여러분, 저는 네, 꿈꾸는 저의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강자들의 정말 그 욕망이 조금은 절제되고 다소 약자들이 부축받아서 함께 손잡고 사는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어딘가 사인해 줄 때는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제 소망을 써놓기도 합니다. 이 함께 사는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려와 존중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밀림과 정글 같은 세상,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강자의 횡포가 자유로운 세상으로 착각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원희룡 후보, 저 같으면 다른 후보가 유세하고 있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유세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른 유세차 소리가 들리면 혹시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중단합니다.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짓밟으면 이길 것 같지요. 결코 관중들이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하고 그 승자가 승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 국민은 관중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든 대리인이든 줘서 심판을 하게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서 어떤 한 선수는 침을 뱉고 꼬집고 심판이 이렇게 가려주면 반칙하고, 옛날에 우리 레슬링 볼 때 많이 그랬죠. 네. 그것도 뭐 각본의 일부였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긴들 관중인 국민들께서는 보고 승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국민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가 지금 당장은 권력의 폭력, 검찰, 경찰, 심지어 선관위, 거기다가 일부 중립적이어야 될 언론까지 일방적으로 속된 말에 몰매를 때리듯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심한 저쪽 후보들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겠지만 침소봉대에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배려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단면적으로 보면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치는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아주 고급의 영업 전략, 판매 전략, 마케팅 전략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결국은 표를 얻을 수 없어요. 억압해서 뺏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뺏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뺏는데 성공할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은 뺏긴 것 이상으로 되돌려 줄 겁니다. 그냥 동네니까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이래봐도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진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유치원생쯤 되는, 조금만 낮추십시오. 너무 올려요. 유치원생쯤 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금지 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협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 명령을 하는 게 제일 중립적이긴 한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가지고 놀지 마! 에다가 너 가지고 놀면 맴매한다. 너 어떻게 때려준다. 너 벌 준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안 갖고 놀죠. 무서우니까. 또 한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놀지 말면 안 될까?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럽니다. 왜요? 아니 여기에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위험한데요? 왜요? 그러게 또 이래서 이렇게 하면 왜요? 자꾸 이래요. 시간 걸리고 짜증나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눈을 맞추고 계속 진심으로 설득을 하면 나중에는 결국 동의합니다. 아, 네, 그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결국은 안 가지고 놀게 됩니다. 한 집단은 가지고 놀지 마. 엄히 명령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6개월 정도씩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방치를 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다 추적 조사를 해봅니다. 결과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금지해 명령한 더하기 협박을 한 경우 있잖아요. 협박을 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도로 가지고 놀고 있어요. 한 80% 이상이 다시 그걸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반항을 한 거예요. 안 볼 때 살짝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동의했던 어린이들은 또 저러는구나. 설득을 해서 동의를 한 경우는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취학 아동 정도 5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도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의식이 침해당하면, 억압을 당하면 반발을 합니다. 마치 풍선처럼 이쪽을 누르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른 쪽이 튀어나옵니다. 설득을 하는 것이 진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 권력이 지금 국민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 생선 횟칼 운운하면서 겁주고. 지역이 위해서 중요하다 진짜. 네. 우리 한번 즐겨보자고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일부러 여기 뺑뺑 돌고 있는 것 같죠? 딴 데 가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많이 돌길래 왔던데 왜 또 오나? 자,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란 위대한 존재입니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정보를 주고 조작된 정보를 주면 놀아날 이런 대상으로 아주 무슨 동물처럼 여기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나같이 먹고 살만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너희들 위해서 일해 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내가 이거 안에도 먹고 사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해주겠다는데 뭘 자꾸 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은 사회화가 덜 된 5살짜리 어린이 인간 또 자의식으로 그런 부모들의 억압에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클 만큼 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이 위대한 국민이라는 존재가 과연 억압하고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정보 조작한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알 거 다 알고 입을 막으면 손가락으로 말하면서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하고 여러분도 이웃을 믿으세요. 스스로의 위대함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얘기가 너무 많이 왔지만 여하튼 함께 사는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 존중, 이게 대전제다. 그건 결코 남을 위한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또 약간 더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꽃도 피고 해서 소리 지르고 이것도 이제 좀 오늘은 안 하려고요. 우리 동네니까. 제가 규련동에 살거든요. 행복합니다. 센트리벨에 사는데 하여튼 이웃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어린이도 잘 들어놓으세요. 혹시 기억나기에 인생사 할 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술을 사주면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라고 합니다. 술을 얻어먹어야 그 사람이 나를 믿고 가까이 해요. 생각 바뀌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에요.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인데 서로 의존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판단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 의존하는 존재인데 내가 누군가를 줬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보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 아닙니까? 네.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 생각보다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 이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신세를 지우는 것보다 누군가로부터 신세를 지는 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깝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사는 세상인 겁니다. 내 혼자 잘 산다고 잘 살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나만 잘 챙기면 잘 살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만큼 귀한 존재라고 여기기는커녕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두 종류로 반응을 합니다.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위임받은 권력인데 원래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왕이 무슨 왕세자 돼서 물려받은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도 잠시 위임받은 권력인데 이 권력을 딱 가지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드디어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디어 지배할 수 있게 됐어. 통치할 수 있게 됐어. 예, 알로 보는 거죠. 속된 말로. 아래로 봅니다. 지배 대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요. 고함을 질러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그 욕망이 점점점 강해져서 다시 또 권력을 만들어서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내 친구라도 이런 욕구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집단도 있고 또 아닌 집단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삶을 위해서도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올까?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권력, 이 힘을 최대한 잘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인도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가려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 가려보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연설이 아니라 강연이 되는 수가 있어서 제 아내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험하다고. 이거 꼬투리 잡혀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아침에도 받았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치 저희가 이게 다 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표주수로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제가 좀 며칠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보였을 겁니다. 너무 뭐 핏대 세우고 뭐 저렇게 뭐 죽으라고 열심히 하나 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하자. 제가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니까 어쨌든 제가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 대리해서 방향은 정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의 특성은 반드시 잘못된 정권의 이 정말 잘못된 정책 또는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좀 소리를 좀 많이 질렀는데 저보고 무슨 싸나운 뭐 이걸로 되돌아갔다고 자꾸. 아니요, 멋져요. 시원하다. 네, 여러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도 사실 짧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맞아요. 행복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가족들하고 정말 소망,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시간도 부족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절박하게 싸우러 다녀야 되나?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권력이 정치인들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큰 변화를 한 번씩 겪습니다. 되짚어 보면 촛불혁명이 큰 변화였는데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희생이 크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치렀겠죠. 권력을 뺏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혈의 평화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통스러웠던 변화가 87년이죠. 87년에 우리는 꽤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또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87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80년 잔인한 세월이었죠. 물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군사정권 시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이유도 모르고 시체로 발견되고 끌려가서 정신질환자 되돌아오고 뭐 이런 세월 뭐 그 이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회가 조금씩 진보를 해왔는데 이 진보를 해와서 정말 나름대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짧은 기간에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무슨 군사정권이나 독재국가가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 국가,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나라, 세계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동네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해?
이게 문화거든요. 그런 정말 각광받던 민주국가였는데 정말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생선 회칼이 등장하지 않나. 야당 대표 목에 칼을 들 때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를 않나. 그런데 정권이란 이 정권은 물 청소해가지고 증거 인멸하잖아요. 신속하게.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치안 너무 걱정되지 않아요? 이 안전하던 나라가, 이 평화롭던 나라가 전쟁 위기를 또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곧 중동 다음으로 한반도 전쟁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세계인들이 보면 정말 위험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대한민국에 투자 안 하죠. 경제 나빠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이 너무 잔인한 데다가 너무 무자비해요. 정말 무자비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전두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근대사 정치인인데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수백 명을 죽여요. 우리는 그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내가 좀 권력 가지고 명예롭게 돈 많이 벌면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수백 명을 국민이 준 총칼로 반란을 일으켜가면서.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인간인데 그 집단도 국민의 눈치를 봤습니다. 6.29 선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국민에게 사실 엎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은 정말 겁이 없어요. 정말로 겁이 없습니다. 대놓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돼요.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이걸 이번에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벌써 이번에 혹시 저 사람들 이제 뻔한 작전 남아 있거든요. 울고 막 큰절하는 거예요. 읍소 작전. 이거 맨날 하던 겁니다. 이거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국민들 마음이 일부 좀 바뀌어요. 안 속아요. 속는 사람도 있고, 진짜 위기인가 봐 이렇게 해서 결집하는 쪽도 있고,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도 막 이렇게 하다가 급할 때 한번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절대로 읍소 작전, 눈물 작전, 큰절 작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안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 동네 소문을 내가지고 우리가 막 귀틀막, 입틀막, 눈틀막 다 당했더라도 손가락을 써서라도 반드시 아는 사람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자. 속지 말자 1629. 제가 예언을 몇 개 했었는데요. 첫 번째 했던 예언이 그거였죠. 아마 버티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 첫 번째가 그 칼틀막 했던 사람 있잖아요. 뭐 생선의 칼, 뭐 MBC 잘 들어 뭐 그랬던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생선의 칼로 뭐 찔리는 거 봤지 뭐 이랬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그분이 해임될 거다라고 했더니 사임했더라고요. 뭐 사임해라 그랬더니 사임하니까 사표 받았으니까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언대로 됐고요. 못 견딜 거다. 두 번째 제가 예언이라고 예측했던 게 이종석 결국 해임할 거다. 소환해서 해임할 거다 했는데 소환했는데 해임도 안 하고 그거 사임했던가? 해임은 못하겠다 그거죠. 아직도 국민들한테 버팅기는 중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굴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론도 한번 해봅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까 싶어서 압수수색 할까 싶어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그만뒀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도
의사 정원 2,000명 늘리겠다. 그러면서 막 배정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내년부터 반드시 하겠다 이러면서. 현재 의사 정원이 3,200명인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학교가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그 교수들은 어떻게 하며 시설은 어떻게 하며 뭐 병실은 있으며 도대체 갑자기 2배로 이렇게 학습 교육 역량이 2배로 갑자기 됩니까? 저는 물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의사분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저는 진료를 거부하고 이렇게 집단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괴롭고 억울하더라도 본분은 다 해야 되겠죠.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라고 면허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예 못하게. 당신들만 이거 해라. 저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지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내가 명확하게 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대화에 임해라. 물론 정부의 태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력 행사는 적정선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 생명이 침해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의 태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00명을 늘리는데 단 한 명도 줄이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거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고 말 안 들으면 잡아놓고 사표 내면은 막 면허 취소하고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냐? 저는 해결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제가 경기도 북부 지역에 계곡에 그 불법 영업하는 거 단속했잖아요. 그거 해방 이후에 아무도 단속 못했던 겁니다. 거기다 수십억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권리금 주고 막 몇 억씩 주고 여름 한철 장사하려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바로 못하게 막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뻔하죠. 못하게 하고 막 경찰 동원해서 고발하고 단속해도 단속이 안 돼요. 이 계곡 단속하고 있으면 저 계곡하고 저 계곡 단속하고 있으면 이쪽 계곡하고 그리고 단속하면 뭐예요? 벌금 내고 그만이고 버틴다는데 그리고 막 신나통 휘발유통 들고 와서 막 라이터 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실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이 거기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거 난 단속해야 되겠다. 당신들 원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해서 제가 끊임없이 대화해가지고 결국 그분들 다 스스로 철거했잖아요. 뭐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몇백억 정도 해서 그분들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또 주차장 이런 거 만들어주고 우리 벤치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고 오면은 닭죽 억지로 한 마리에 6만 원씩 바가지 씌운 거 하지 말고 그거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잖아요. 계곡 들어가 보려고. 커피를 팔아라. 그 30원 원가에 기껏해야 컵까지 100원도 안 들거든요. 그걸로 한 8,000원, 5,000원 받아라. 우리가 그 환경 정비 깨끗하게 해줄게. 산책로도 만들고 등산로도 만들고 구름다리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농산물 팔 수 있는 판매대도 만들고 공중 화장실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 받아들여서 지금 한 포천 그 무슨 계곡입니까 그게? 백운 계곡 가보시면 찻집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앉아서 벤치 이런 거 포천군에서 다 시에서 다 깔아놨습니다. 계곡도 싹 준비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커피 파는 게 훨씬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이재명 재판 받고 있을 때 이재명 지사 좀 풀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치명적인 현안일수록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도 생업이 달려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특히 의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고학력자들이 엘리트들이잖아요. 막 억압하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살짜리도 반항하는데 막 면허 취소 막 구속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을걸요 아마. 그래서 저는
적정한 규모로 빨리 타협을 해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반드시 2,000명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 정부 때 코로나 때 원래 연간 400명 증원을 10년간 하겠다. 400명씩. 근데 그것도 의사들이 반대하고 코로나 시기라서 미뤘거든요. 그 정도면 돼요. 뭐 하면 한 500명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2,000명입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일부러 막 확 큰 거 던져가지고 막 저항을 막 하게 한다면 이걸 막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결국은 그럼 좋아. 700명, 500명 됐어? 그럼 네. 봐라, 우리가 해결하는 거 봤지? 이러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치 제2의 6.29처럼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안을 내는 거죠. 막 정부하고 막 부딪히고 있는데 막 면허 취소에 구속에 막 집회에 진료 거부에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나서 500명으로 합시다. 그리고 정부는 면허 취소 이런 거 취소하시고 의사들은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러려고 한다는 썰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다 빼놨네.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어 김다 보여요. 뺐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벌써 어젠가 그저께 어린이 한 명이 어제 4살짜리가 결국 치료 못 받고 죽었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세요?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 정부가 의사들하고 힘겨루기 하느라고 결국 이 장기간 의료 대란을 어쩌면 방치, 정말로 충분한 필요한 적절한 노력을 했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접근하면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달린 일을 접근할 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딴 목적,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합리적인 안을 내고 이해 관계자들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문제점 대비 예방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예측을 한다면 의사 누군가가 지금 혜성처럼 나타나서 정부 당국자가 아니고 이 정부 당국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장관, 차관, 총리 다 있는데 제3자가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의사 증원 규모를 줄이든지 연기하든지 뭘 하자고 제안을 하고 전격적 합의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반전을 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라도 돼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 달라.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저 인간 또 저러고 있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부탁한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미장원 갔다 왔어요. 염색했습니다. 염색. 나 거기 다시 나와요. 네, 그 미장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미장원을 가는 바람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미장원 장사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머리 하려도 머리 할 돈 아끼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할 거 2달에 한 번 하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전에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가구당 100만 원 정도만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써라. 6개월 안에. 사용기간을 제한하면 저금도 못 하잖아요. 돈을 쓰면 돈이 돌잖아요.
돈을 왜 돈이라 그러냐? 돈다고 돈이라고 그런답니다. 예? 근데 이 돈은 돌아야 경제가 살거든요. 13조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13조 원이면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짜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게 13조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벌들한테 13조 원을 세금을 깎아주면 그냥 재벌들 예금 잔고가 올라갈 뿐이에요. 돈이 그냥 거의 잠겨버립니다. 근데 서민들한테 6개월 안에 쓰는 조건으로 지역화폐를 주면 100% 써야 돼요. 안 쓰면 사라지는데? 맞아. 한 번 쓰면 끝이냐? 그 돈으로 월급 매출 늘어난 미장원 원장님은 분명히 저녁 때 맥주 한 잔 사 먹을 겁니다. 맞아. 그렇죠? 맥주집 주인도 당연히 족발 하나는 사 먹을 거라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쪽으로 하는데. 근데 이 족발집 주인도 분명히 러닝 팬트 하나라도 살 겁니다. 이게 경제 순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13조 원 정도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골목도 살고요. 영화도 보고. 이게 화이팅! 소비가 13조 원 몇 배로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골목도 살고 우리 국민들 주머니도 늘어나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부가세, 소득세, 매출이 늘어난 데 따른 법인세 이런 걸로 정부로 다시 환수됩니다. 그게 다 없어지는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13조 원을 세금을 깎아줘 버리면 그대로 100% 개인 기업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보유고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력을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누구 세금을 깎아줄 거냐? 누구 지원해 줄 거냐? 개양의 전차를 깔 거냐 말 거냐? 에? GTX D자를 Y로 더 추가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그 권력을 원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잠깐 맡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 살림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게 알뜰살뜰하게 해요? 이거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정치인들이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무관심하게 하면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가계부 열심히 보는 것보다 정치에 관심 한번 가지는 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죠. 자식들한테도 우리 여기 어린이들 많은데 이 어린이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라도 하나 사줘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맞이한다. 그래서 막 집 하나 사주려고 죽을둥살둥 하지 않습니까? 학원 보내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막 밤에 새벽에 막 투잡, 쓰리잡 하지 않습니까? 배달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서빙도 하고. 그렇게 재산 물려주고 기술, 학력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잘 살 수 있는 사회, 기회가 많은 성장하는 사회,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원희룡, 이재명이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 그건 게임의 문제, 또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디서 뒤로 밀실해서 뭐 야합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저 멀리 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내 인생 그 자체다. 네, 맞아요. 내 자식의 미래 그 자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그 자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위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투표 포기하는 분들, 나는 정치 싫어, 아 더러운 인간들이 하는 거야,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가서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꼭 설득해 주십시오. 설마 그거 찍겠어요? 예!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이 세상이 불만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취업하려도 되지도 않고, 세상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찮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정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외면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외면하는 만큼 그런 분들의 그 나쁜 사람은 더 심화돼요. 더 나빠져요. 그 포기하는 목만큼을 누군가가 낚고채 가거든요. 그게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그러잖아요. 정치 관심 갖지 말라고. 자꾸 빌다시피 왜곡하지 않습니까? 정치 나쁜 거야. 정치 혐오해야 돼. 정치는 정말 더러운 거야. 라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하는, 그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그 이익은 명확해요. 포기하는 목만큼이 자기들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집시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확실하게 심판하고,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국민이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4월 10일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기왕이 키운 큰일꾼 이재명과 함께 또 우리 배우 이기영 배우께서 저 멀리 서울에서 한 걸음으로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이기영 배우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휴일인데도 우리 이재명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귀한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신 여러분들이 함께 아버지, 어머니, 장이, 장모, 아이, 아들, 딸들 손잡고 꼭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1번 이재명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그날 우리 국민의 승리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